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데이비드 캐슬러의 의미 수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상실은 사람을 고통스럽고 무력하게 만들지요.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종종 삶이 황폐화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기도 합니다. 슬픔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 역시 원치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극복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남겨진 자들의 삶이 지속되어야 하는 현실을 향해 의미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떠난 자를 향한 슬픔으로 남겨진 자의 삶이 정지되지 않도록 그들이 상실의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깊고 고통스러운 상실로부터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캐슬러는 슬픔과 애도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함께 인생 수업과 상실 수업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죽음과 슬픔의 5단계 너머에 있는 6번째 단계인 의미와 과정의 중요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슬픔에 관한 연구를 통해 깨달은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힘들게 얻은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슬픔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의미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집대성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저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후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까닭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고백합니다. 상실의 슬픔에 직면한 후 겪게 되는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다음 단계이면서 앞 단계들을 수렴하고 완성할 수 있는 6번째 단계가 바로 치유의 과정인 의미의 단계입니다. 캐슬러는 고인의 죽음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사별의 아픔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남은 자신의 삶도 치유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미란 것은 살아있는 나에게 있다고 말하며 상실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슬픔의 세월을 한층 견고하게 견딜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 자신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이 슬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픔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오로지 상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비롯된 것이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아름다웠던 시간 역시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캐슬러는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의미란 세상을 떠난 이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라고. 상실의 슬픔에 힘겨워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책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의미 찾기란 무엇인가? 1975년 나의 멘토이자 함께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했다. 죽음이 반드시 파괴적이고 끔찍한 재앙인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삶과 문화에서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요소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대다수 사람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언젠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손을 들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을 지목해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것이 살면서 겪은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경험했고 앞으로 나아갔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고 트라우마만 안고 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했지만 한 가족에게는 그 죽음이 의미가 되었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슬픔은 상실에 수반되는 경험이자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 고통이나 괴로운 치료 과정을 겪다가 사망하는 경우 또는 자살, 살해, 교통사고, 자연재해, 그 밖에 끔찍한 폭력이나 상실감을 더하는 수많은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그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남는다. 트라우마에는 늘 슬픔이 있지만 모든 슬픔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슬픔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많다.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할 당시의 나이나 고인의 나이도 영향을 끼치고 예견된 죽음이었는지 아닌지도 영향을 끼친다. 고인의 사망 이유 또한 영향을 끼친다. 상실감을 딛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여러 요소가 관여한다. 죽음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신성함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죽음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과 고통을 이런 식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장 끔찍한 상실이나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다. 빅터 프랭클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비극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몇 년을 포로로 살면서 빛나는 통찰력을 얻었다. 프랭클은 사람마다 최악의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강제 수용소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수용소 밖으로 걸어 나갔던 이들을 기억한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음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자유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 프랭클은 무력하고 불가항력의 상황에 직면한 순간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비극이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프랭클의 책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회복력과 용기와 창의성이 태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언젠가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에게 프랭클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프랭클이 뭐라고 했건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살았잖아요. 프랭클의 고통은 새로운 삶과 함께 끝났지만 제 고통은 죽음에 머물러 있죠. 의미 따윈 없어요. 내가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고통에서 빛을 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슬픔마저도 고귀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여성도 더 이상 상처받는 삶을 원치 않을 것이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아주 간절해질 것이다. 깊은 공허함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했던 자식과의 유대감이 엷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유대감의 영역이 커지면서 고통의 영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고통을 비집고 생겨난 작은 틈을 통해 조금씩 의미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비탄에만 잠겨 있으면 상실 후 희망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누구의 삶도 나쁜 날들이 영원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작아진다는 말도 아니다. 나 자신이 더욱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아름다운 연꽃도 진흙 속에서 핀다. 최악의 순간은 최고의 순간을 위한 씨앗일지도 모른다. 괴로운 순간들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상실과 죽음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한 지 10년이 지난 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데이비스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의미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라도 얻는 것이 전혀 얻지 않은 것보다 좋으며 깨달음의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어떤 이들은 사후의 생에서 의미를 찾는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했던 이들과의 추억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 이들도 있다. 고통, 죽음, 상실은 결코 좋은 감정을 선사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보다는 외상 후 성장이 더욱 크게 일어난다. 나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일하고 요양병원과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어디에서 찾건 의미는 중요하며 소중한 치유제가 된다. 슬픔에는 반드시 목격자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슬픔의 결도 다르다. 하지만 모든 슬픔에는 공통점이 있다. 얼마나 슬프든 간에 그 슬픔을 누군가 보아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누군가의 슬픔을 목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거나 재구성해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군가의 슬픔에서 굳이 밝은 부분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 상실감의 무게에 온전히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러한 공감 능력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따라 웃는다. 이런 반응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어느 날인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내게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에게 안녕 하고 화답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표현 너머에 있는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다. 거울신경세포는 어머니와 아기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해준다. 에드워드 트로닉 박사는 연구팀과 짧은 동영상을 촬영해 아기들이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반응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0개월 된 아기를 높은 의자에 앉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소 짓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다. 앞서 말했듯이 아기와 엄마는 거울 신경세포로 상호작용을 한다. 한쪽이 웃자 다른 한쪽도 따라 웃는다. 아기가 손가락으로 어느 지점을 가리키자 엄마는 아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연구 방침에 따라 이번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도록 했다.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 혼란스러워진 아기는 엄마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다양한 동작을 하며 갖은 애를 쓴다. 그래도 엄마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좌절한 아기는 울음을 터뜨린다. 이는 원초적인 반응이다. 아기는 잠재의식에서 서로가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생존이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몹시 힘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기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해와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슬픔은 절제되고 축소되기 일쑤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3일 뒤에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씩씩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목격할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이는 고립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만난 한 연구자는 호주 북부 지역 톡창민 마을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내용을 내게 들려주었다. 이 토창민 마을에서는 누군가 밤에 죽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집에 있던 가구 하나를 옮기거나 마당에 둔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음 날 유족 입장에서는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유족뿐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에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 가구가 옮겨져 있거나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공동체가 슬픔을 목격하고 공감하는 방식이다. 마을 주민들은 타인의 죽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상실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공동체 사람들이 유족의 슬픔을 함께 지켜봐 주곤 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상실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애도를 표현하는 의식도 지나치게 적고 애도에 할애되는 시간도 너무 짧다. 슬픔은 결속력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슬픔은 보편적인 경험이다.
몸 어딘가에 질병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순 있지만 그 사람이 아픈 곳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언젠가 나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내게 마음을 터놓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든다. 누군가의 약한 모습을 목격한다면,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에 아무런 판단의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다. 슬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둥, 삶을 포용하라는 둥, 슬픔은 이제 놓아버리라는 둥, 너무도 쉽게 말한다. 하지만 슬픔을 판단의 영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겪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고통을 판단하지 않는다. 슬픔이 너무 과하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애도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슬픔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애도는 슬픔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슬픔의 내적 작용은 하나의 과정이자 여정이다. 슬픔에는 정해진 수순도 정해진 기한도 없다. 사람들은 내게 슬픔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냐고 묻곤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을 떠나 있을까요? 슬픔의 기간도 그 기간만큼입니다. 영원히 고통에 시달릴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는 못할 거예요. 가슴에 난 그 구멍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아요. 저는 조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행위를 1년의 신화라고 말하곤 해요. 사람들은 1년 안에 슬픔을 극복하고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첫 해에는 더 격렬하게 슬프고 비통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슬픔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슬픔이 서서히 줄어드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문득 어떤 계기로 다시 터져 나오죠. 그러면 되돌아와 처음 느꼈던 그 상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조금 더디게 생기고 그 강도도 조금 덜하기는 하죠. 하지만 상처는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것이 슬픔의 기한을 묻는 질문에 대한 최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들도 있어서 이 대답이 모든 가능성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슬픔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만약 내가 슬픔에 빠진 한 사람만 본다면 오직 그 한 사람의 슬픔밖에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설령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슬픔은 다르기에 한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슬픔과 비교할 수는 없다. 같은 가족이라도 누구는 많이 울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슬픔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털고 일어나 일상을 살고 싶어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슬픔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한층 현실적인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슬픔을 나누는 모임에 가입해
다른 이들과 만나고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슬픔 역시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상실감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겪는다. 누군가에게 특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슬픔을 볼 때가 많다. 나 또한 소셜미디어에 슬픔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다양한 댓글이 달리곤 한다. 만약 내가 치유에 관해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글을 올린다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치유가 필요한 이들의 마음에는 다가갈 수 없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희망 같은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슬픔의 단계의 시작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기에는 몹시 날카롭고 예민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슬픔을 누군가 봐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들의 눈물은 사랑의 증거이자 세상을 떠난 이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만약 내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다. 또는 온 하늘을 컴컴하게 뒤덮은 먹구름 같은 슬픔이 나를 짓누른다. 아마도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런 글은 상처받은 이들의 감정을 반영하며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된다. 어떤 슬픔에는 어둠이 깃들고 어떤 슬픔에는 빛이 드리우며 또 어떤 슬픔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찾아온다. 그건 그 사람이 슬픔의 순환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슬픔이 다른 슬픔보다 낫다고 말할 수도 없고 특정 종류의 슬픔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저 다른 종류의 슬픔이고 다른 종류의 감정일 뿐이다. 희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희망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히 슬픔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용한 감정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나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 대체 내가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희망을 품어야 네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희망은 모든 면에서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의미가 달라지듯 희망도 달라진다. 어떤 때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희망도 같이 사라진 기분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 이해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은 생기를 띠며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고 대답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주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영원하죠. 그게 가슴이 아픈 거고요. 하지만 희망은 아주 잠깐 동안만 사라진 거예요. 당신이 찾기 전까지만 사라진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그 희망을 꼭 잡고 있을게요. 당신의 희망은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당신의 감정이 헛되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에 그 이상의 힘을 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우리의 관계, 사랑, 희망은 그렇지 않아요. 이따금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지독히도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시간이 약이야 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곳에 갔으니 이젠 너도 그만 행복해져야지 같은 말들이다. 이런 말을 듣는 유족들은 타인이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지만
적절한 시기와 표현 방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잠시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을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나 희망 같은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상실감은 다른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정확히 이해해줄 때 더욱 견디기 쉬워지며 의미 있게 바뀐다.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위로와 무관하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독히도 못된 어머니를 떠나보낸 친구를 보며 친구가 어머니를 위해 슬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평소에 신뢰를 주지 못했던 남편을 잃은 동생이 왜 남편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은 슬픔에 빠진 사람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슬퍼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슬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 뒤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나처럼 상실을 경험했다. 소중히 아끼던 반려견이 16살의 나이로 죽은 것이다. 내가 애도의 말을 건네자 친구는 몹시 당황하며 말했다. 자네 슬픔에 비하면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걸 뭐. 물론 내가 친구의 슬픔을 속속들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나보다 덜 고통스럽다든지 의미가 덜한 상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상실에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상실은 슬프다. 그러므로 목격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을 위로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만약 그 사랑이 진짜라면 슬픔도 진짜다. 상실의 슬픔은 우리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사랑은 인생에서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내 동반자인 폴 데니스턴은 슬픔의 요가를 가르친다. 이따금 요가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과 눈으로 본 것을 형상화하며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슬픔에 빠진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한 다음 손을 각자 자신의 가슴 위에 얹는다. 그리고 마주한 상대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봅니다. 나는 당신이 치유되는 걸 봅니다. 타인의 상처를 이렇게 목격하는 것은 치유 효과가 대단히 크다. 슬픔의 요가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 과정이 가장 가슴 깊이 남고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다시 살아가리라는 결정. 누구나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다. 이때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치유에는 중립이 없다. 치유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다시 활기차게 살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은 어렵지만 강력하다. 사는 것과 생존하는 것은 다르다. 어찌어찌 생존한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나는 운 좋게도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만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다. 테레사 수녀는 비록 나이 들고 쇠약해졌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해 보였다. 테레사 수녀는 내게 인생은 성취라고 말했다.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그들은 꾸준히 활기찬 삶을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힘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는 모임의 목적을 먼저 말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슬픔을 딛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그들이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도 상처가 너무 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는 과정이 고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의미는 어느 곳에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깊은 고통에 맞서 어떻게 살지 결정할 자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동료들이 그 끔찍한 상황에서 저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처한 잔혹한 상황을 생각하면 선택의 자유를 생각할 여유는커녕 작은 기쁨조차 없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빅터 프랭클과 다른 수감자들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저 강제 수용소로 이감되었다. 그 과정에 관해 남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만약 누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바이에른 수용소로 이송되는 호송열차 안 비좁은 창살 너머로 석양의 붉게 물든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 얼굴이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체념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자연의 숭고함에 도취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이루는 것들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아들을 잃은 뒤 내게도 삶의 결단이 필요했다. 내 삶에 찬성이든 반대든 표를 던져야 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었다. 아들을 보낸 지 몇 달 만에 일터로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 이후로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루는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것은 내가 일에 복귀했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의미였다. 사람들은 괜찮아진 내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이라며 댓글을 남겼다. 데이비드가 죽고 6개월 뒤 사랑하는 반려견 에인절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에인절이 죽고 난 뒤 우리는 다른 개를 한 마리 데려오기로 했다. 사랑스러운 개를 데려와 함께 잘 지내다가 15년쯤 지나면 그 개 역시 우리 곁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 데이비드와 반려견 에인절과 생이별을 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나는 또다시 연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설령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상실의 아픔은 피할 수도 있다. 굳이 개를 또다시 가족으로 들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내 가정에 사랑을 꽃피우기로 결정했다. 너무 많이 잃었으니 이제는 뭔가를 더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상실은 선택이다. 상실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배우자나 연인도 아이도 친구도 반려동물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겪게 될 상실을 피한다는 것은 삶의 기쁨도 피한다는 의미다. C.S. 루이스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자연의 섭리이자 자유의지에 수반되는 고통을 피하며 살다 보면 삶 자체를 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나고서 나는 매일 나의 안팎을 살펴보았다. 머리칼도 계속 자라고 손톱과 발톱도 길어졌으며 심장도 여전히 뛰었다.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그저 목숨만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도 워크숍을 진행할 때나 누군가 내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때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자신의 맥박을 느껴보게 한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아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잘 살 겁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가자는 내 결심의 일부다. 다시 제대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내 삶의 진정성뿐 아니라 이 책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무 늦었어. 다시 삶을 시작하기엔 때를 놓쳤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20년 전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사람들은 종종 저도 노력 중이에요 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력은 없습니다. 다시 삶을 사는 것은 결정입니다. 선언이고요. 제대로 다시 살겠다는 의지가 행동과 결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가 달에 갈 것이라고 말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루이스 헤이는 어떤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한 적 있다. 헤이는 그냥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가 결심을 실천할 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요다가 했던 말이 옳았다. 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야. 한번 해보겠다는 정신으론 안 돼. 아무리 사소한 결정도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고통보다는 사랑, 중도를 잊지 말라. 고통이 비극의 전부는 아니다.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고통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 마이크는 4년 전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괴로워했던 모습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잭슨은 대학교 풋볼 코치로 대단히 강인하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이크는 그토록 강인했던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더욱 힘들었다. 마이크는 쇠락해진 아버지의 기억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임종 직전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았다. 그러던 중 추수감사절에 변화가 생겼다. 매년 그래왔듯 그해 추수감사절에도 온 가족이 모였고 마이크는 너무나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삼촌 렐프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했다. 삼촌, 지난해 추수감사절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거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거동도 간신히 하셨죠. 가엾은 아버지 모습이 잊히지가 않아요. 그러자 삼촌이 말했다. 잠시 나가서 산책 좀 하자꾸나. 마이크는 렐프 삼촌을 따라 산책에 나섰다. 나란히 걷고 있는데 삼촌이 걸음을 멈추더니 휴대전화 화면을 스크롤하며 뭔가를 찾았다. 삼촌 뭐 하세요? 마이크가 물었다. 잠깐만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삼촌이 뭘 찾는지 몰랐지만 마이크는 잠자코 기다렸다. 여기 있네. 조금 뒤 삼촌이 말하더니 음성 메시지 보관함에서 마이크의 아버지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를 열었다. 렐프,
어제 내 생일에 와줘서 고마워. 내겐 무척이나 의미 있는 날이었어. 마이크는 아버지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은 듯 휴대전화에 귀를 바싹 갖다 댔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너랑 마이크랑 이웃들과 풋볼을 할 때가 가장 좋았어. 마이크랑 나는 등산을 가려고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일을 이보다 더 잘 보낼 방법은 못 찾겠더라고. 다시 한번 고맙다, 렐프. 마이크는 잠시 메시지를 멈춘 뒤 말했다. 와, 그날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그러자 렐프 삼촌이 말했다. 어쩐지 네가 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야. 아버지가 가시던 마지막 날은 정말 잔인했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중도를 잊지 않았으면 해. 아버지는 인생 대부분을 강인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어. 좋았던 날들도 셀 수 없이 많았지. 아버지의 찬란했던 날들도 기억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마이크는 삼촌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버지를 행복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그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던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들과 보낸 시간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의미와 더불어 다시 삶 짓기. 슬픔의 나락에 빠져 있다 보면 남은 생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기 마련이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짧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날들을 가장 명예롭게 기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이 없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독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보다는 사랑으로 기억될 때, 그들이 살지 못한 날들을 빛내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만들기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 그러려면 의미를 찾겠다고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의미를 향한 열정을 품어야 한다. 의미를 찾는 일은 특별하지 않다. 지극히 평범하다.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찾을 수 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한 참석자가 내게 와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강연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강연이 고인이 된 아드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관한 강연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 강연과 워크숍은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의 죽음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죽음은 내가 하는 일을 훨씬 더 뜻깊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데이비드의 삶이 죽음 그 이상이길 바란다. 삶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았다. 우리가 삶의 빚을 졌다. 삶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비극을 많이 겪은 이들이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멋진 삶을 포스팅하는 이들도 아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과 동료들이 강제수용소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압도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찾아 소중히 보듬어야 한다. 그 순간들을 통해 이 쓰디쓴 세상에서 달콤함을 찾을 수 있다.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지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고통 속에 머물 것인지. 슬픔의 다른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6번째 단계에서도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를 떠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다. 살아왔던 날들의 작별 인사를 하고 다가올 날들의 긍정의 대답을 해야 한다. 내 아들의 죽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며 내 목표는 아들이 없는 미래에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러한 상실과 더불어 변하고 성장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다. 이러한 상실과 더불어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슬픔 전문가다. 우리 삶을 지나간 최악의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글을 마치며 무수히 많은 임종을 지켜본 결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좋은 집이나 자동차에 애타게 매달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 가장 깊은 의미는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독일에서 강연할 때 함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함부르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처음 함부르크에 간 나는 모든 건물이며 시설이 새 것처럼 보여서 무척 놀랐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 느낌을 생각했던 내 예상이 빗나갔다. 하도 궁금해서 지인에게 왜 함부르크의 건물들이 다 새로 지은 건물인지 물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이 이곳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도시가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건물 잔해를 지우고 다시 지어야 했답니다. 그런 사실도 몰랐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 도시에서 파괴되지 않은 곳은 지극히 일부였다. 폭탄이 투하되어 황폐해진 도시의 잔해 더미에서 살아남은 것은 성 니콜라이 교회뿐이었다. 현재 성 니콜라이 교회는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곳이 되었다.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담은 조각상과 평화정원이 교회에 있다. 교회를 찾았을 때에는 검게 그을린 종탑만이 영원한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검은 종탑에서조차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느껴졌다. 그 종탑은 마치 지속과 회복을 증언하고 있는 듯 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헬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헬가가 5살 때 부모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에서 달려나오는 광경을 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몸에 불이 붙어 있었고 내달리는 곳마다 온통 시뻘건 불기둥이 일었다. 누군가 헬가에게 검은 땅을 따라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유일하게 불길이 닿지 않은 곳들이었다. 헬가는 검은 땅을 디뎌가며 불길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헬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헬가의 부모님과 다른 수만 명의 주민에게 폭탄을 투하한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분노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지혜로운 여성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끔찍한 역사를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헬가는 세계적인 시민이 되었고 시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을 더 큰 세상의 일원으로 보았다. 이따금 아름다운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 검게 그을린 자국을 유구히 지니고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가 생각나곤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데이비드를 생각하곤 한다. 데이비드도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죽음으로 영원히 황폐해진 내 가슴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되었다.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고통과 간절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마치 함부르크 도시 같은 기분이 든다. 황폐해진 내 가슴에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엷어질 거라고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슬픔은 그대로다. 우리가 커져야 한다. 상실 이후의 삶을 우리가 다시 지어야 한다. 데이비드도 자신의 죽음 때문에 내 삶이 위축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삶이 활짝 넓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내 삶의 지평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내 의미다. 이 책을 읽는 이들 중에는 지금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는 내 안에 살아있으며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모든 의미도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유대를 지속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유대감은 소멸되지 않고 더욱 커질 것이다. 죽음과 슬픔을 주제로 오랜 세월 일하고 나니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찾는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는 이제 책장을 덮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의 시간은 이곳에서 저물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나는 남은 삶의 이야기가 궁금한 이들을 초대할 뿐이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슬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의미를 찾으라. 당신의 미래는 여전히 백지다. 사랑을 했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인생은 지속된다. 그 삶을 탐험하라. 그 삶을 궁금해하라. 미래의 당신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고 그러길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내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아빠는 신을 믿으세요? 나는 늘 그럼 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아들들은 또 이렇게 물어왔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데요? 너희들을 찾았으니까.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 단 2명이 내 삶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함께하는 건 기적이야.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준 기적이지. 데이비드가 가고 없는 지금 나는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 함께할 날을 생각하는가. 그렇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데이비드가 이곳을 떠났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유대감이 죽음에서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음 세상에서 함께 묶어줄 것이라고 믿게 한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자주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쌍둥이 이야기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 태아가 있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물었다. 이 세상 이후에도 다른 삶이 있다고 믿니? 그러자 둘째 아이가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자 첫째 아이가 다시 말했다. 말도 안 돼.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은 없어. 그런 세상이 어떻게 있겠어? 지금 우리는 탯줄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런데 바깥 세상에 나가면 이 짧은 탯줄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겠어? 이곳이 유일한 세상이야. 둘째 아이도 지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곳 말고도 뭔가 있다고 생각해. 다만 지금 이곳과는 다를지도 모르지. 어쩌면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만날지 몰라. 첫째 아이가 대답했다. 만약 다른 세상이 있다면 왜 아무도 이곳에 돌아온 사람이 없겠어? 여길 떠나면 삶도 끝이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고 나면 갈 곳이 없을 거야. 온통 어둠만 있겠지.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엄마를 만날 거잖아. 엄마도 우릴 보살펴 주실 거고. 첫째 아이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라고? 넌 엄마를 믿어?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정말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데? 둘째 아이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엄마는 우리 곁 어느 곳에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엄마 아니야.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겠지. 하하, 엄마는 보이지도 않잖아. 논리적으로 봐도 엄마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자 둘째 아이가 말했다. 때론 조용히 있다 보면 엄마 소리가 들려. 엄마를 느낄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가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이 이야기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 이후의 세상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쌍둥이의 대화다.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와 비슷하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 부모님과 사촌들, 나보다 먼저 떠난 모든 이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데이비드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쩌면 데이비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어쩌면 데이비드와 내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떠난 이후 내게 남은 선물과 같은 날들은 어땠는지 물어볼지도 모른다. 그 선물로 무엇을 했느냐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삶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냐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도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란다. 당신의 남은 삶이 재미있고 의미 있어지기를 바란다.